안녕하십니까. 경영언론 2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강 정정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강의를 집중해서 잘 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또 너무 빡시게 하면 또 여러분 오히려 또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요. 차츰차츰 진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영학의 원론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경영학의 입문서이고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학 원론을 들으면서 경영학이 참 재밌다, 좀 재밌구나, 알고 싶어진다, 이런 의미로 사실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너무 이 원론을 너무 어렵게 가르치면 나중에 어차피 또 배울 건데 그런 반복돼서 배우긴 하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어려운 점이 많을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사례를 좀 들면서 예화를 들면서 여러분에게 약간 스토리도 곁들이면서 그렇게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진도를 많이 나가서 여러분에게 뭐 학문적으로 지식을 엄청 전달해서 머리가 풍부한, 지식 풍부한 그런 유행의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사람이 그죠? 여유가 있으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어떤 전문성이 있는 그런 걸 참 좋아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할 땐 열심히 하고 또 좀 여유를 가질 때는 여유를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언제든지 이 수업 과정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쪽지로 보내면 그날 꼭 좀 늦게라도 답장을 하겠고요. 바로바로 꼭 뭐 문의 사항이 있으면 문자로 문자로 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소통하는데 어려움 없이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경영학 원론인 만큼 지난 시간에 조직에 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조직에 관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요. 자, 조직이 갖는 조직이 왜 중요한? 조직의 경영학을 배우는데 왜 조직이 나오지? 조직 행동론이라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조직 설계론. 조직 설계론도 제가 가르쳤었고, 조직 행동론도 많이 가르쳤습니다. 자, 책이 다 다른데, 그 조직 행동론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심리학, 우리의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측면, 입문서하고 거의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직 생활에서 업무의 기술적인 부분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거, 월급이 그만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의 어떤 그 조직력에서의 협업력 또 이 성격적인 측면에서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자,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이 조직이라는 거는 사실 조직 문화가 형성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사실 좀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직 행동론이 상당히 저는 가르치는데 재미가 있었고요. 지금은 뭐 가르치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조직 경영학 이제 그 조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뭐 좀 배웠다면 이제 아주 일부 그냥 정의만 내렸죠. 자, 이번 시간에는 경영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우고 경영을 통해서 무엇을 이 회사에 좀 잘 또 경영을 해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자, 경영은 말 그대로 자원이 한정되어 있죠. 제한된 원료 재료를 가지고 인풋 대비 아웃풋을 잘 생산성이 높게 효과성이 높게 하려니까 경영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경영이라는 단어가 경영학에서 나와서 많이 거론하고 있지만 경영이 필요치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죠? 꼭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경영이란 효율적으로 그리고 유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이 갖고 있는 제 자원을 그죠? 자원을 계획, 조직, 지휘, 통제
계획, 조직, 지휘, 조정도 하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좀 짧게 합니다. 지휘, 통제. 자,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경영을 잘하는 어떤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계획하지 않고 조직도 만들어지지 않고 그 속에서 리더십이 없다거나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죠? 조성되고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처음에 그 공동의 목표 조직에서 만들어 놓은 공동의 목표가 깨지겠죠. 그러면 최고의 우리가 원하는 그 직무 만족, 직무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자원이라 했는데요. 조직이 갖고 있는 인적, 재무적, 또 물리적, 정보, 기술 이런 부분이 적합하게 잘 관리되어져서 적재적소에 잘 관리되어서 너무 인원이 많아도 문제, 맞죠?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물리적 환경이 넓어도 문제, 적절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창업을 또 가르치니까 처음부터 그죠? 너무 거창하게, 너무 물리적으로 큰 매장에 큰 걸 뭘 해 보여서 있어 보이게 하려는 창업자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그 창업했었던 기업이 망하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그 비용을 좀 줄여서 그죠? 현금 흐름을 좀 유동성 있게 만들어 놓았으면 훨씬 더 어떤 위기 상황에 돈이 이렇게 융통되지 않을 때 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외형적으로 뽀근하게 크게 자꾸 물질적인 걸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회사가 겉보기는 화려하지만 부실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요즘 젊은 세대들 주식 많이 하죠. 주식도 많이 하지만 그 주식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그 기업의 재무 상황이지 않습니까? 분식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재무는 다 이제 공개되는 거고 그걸 믿어야 되겠죠. 근데 그 재무를 전혀 보지 않고 뭡니까? 무조건 누구의 말만 듣고 회사를 무조건 투자하다 보면 결국은 그 돈이 종이 조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몇 년 전인가요? 제가 강의하면서 저한테 한 학생이 와서 교수님 저 주식 투자 좀 하고 있습니다. 여학생이었어요. 교수님 저 주식 투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어떤 주식 샀어요? 저 신라젠 샀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라젠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왜 샀습니까? 다들 신라젠 많이 투자하던데요. 그래서 저는 제 용돈 모아놓은 거 어릴 때부터 용돈 모아놓은 거한 친인척들한테 받았던 용돈 한 500 정도 신라젠을 사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신라젠이 많이 뜨고 있는 상황이었고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신라젠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라젠이 지금 상장 폐지는 되진 않았어요. 지금 정지 상태가 되어 있는데 상장 폐지가 될지 안 될지 지금 2년쯤, 1년쯤 지났을까요? 지금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위기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20몇만 원 가다가 지금 많은 도체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걸로 보면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무라는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누가 투자를 하고 돈이 어떻게 융통되는지를 그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영을 잘한다. 개인이 요즘 파산을 많이 하죠. 개인 파산. 그래서 개인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 막 그죠? 빚을 못 갚다가 너무 이 빚이 뭡니까? 이자가 너무 많아서 못 갚을 때 파산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파산을 한다 그러면 무리해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무리해서. 그죠? 돈을 많이 대출받아가지고 무리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파산하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기업도 많지만 파산한 기업도 몇 개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몇 개 있어요. 자, 그런 걸 놓고 볼 때 절대 이 경영이라는 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여전히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 경영도 중요하지만 제일 기본적으로 자기 경영이 CEO가 되어야 됩니다. CEO가 자기 경영이 안 되면서 회사를 경영하려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자기부터 돈을 멍청멍청 이렇게 물 쓰듯이 쓰는데 그 회사가
회사 돈이라고 제대로 잘 쓰여지겠습니까? 힘든 거죠. 네. 자, 그래서 조직이 이용하는 재자원 해가지고 기업, 대학, 정부기관 안에서 인적, 재무적, 물리적 이해를 돕고자 아주 예를 잘 들어놨네요. 그죠? 기업, 그죠? 기업에서 인적은 기술자, 경영자, 기타 종업원들 많이 있겠죠. 재무적 자본, 남은 이익금, 물리적, 그죠? 공장, 사무실 이렇게 하고 정보원, 네, 수요 예측, 우리 최근에 경제지표죠. 경제지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가 GDP 대비 또 환율 이런 거, 국제 유가, 그죠? 이런 걸 다 우리가 따져보지 않습니까? 중국의 동향, 북한의 동향, 또 미국의 주가 이런 걸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술 자원, 생산 기술 노하우 이런 부분이 기업으로서는 잘 구비되어 적재적소에 잘 자원이 배분될 때, 이제 이걸 이제 최고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겠죠. 이게 잘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조직이 안정적으로 계속적인 기업, 그죠?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대학도 마찬가지겠죠. 대학이 재무가 수업료 이런 기부금 외에는 그죠? 들어오는 이게 뭐 이익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강의실 이런 부분 학술 논문 그래서 학교는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학이 많이 꾸질꾸질할 때도 많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돈이 옆으로 샌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제대로 이렇게 잘 활용되어질 때 시설도 깨끗해지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고등학교 가보면 이 사립 고등학교들이 학교 시설들이 별로 안 좋아요. 공립은 그나마 아는데 그럼 사립이라고 그럼 돈이 뭐 그죠?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립을 통해 그 사립의 운영자가 돈을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할 때 학교가 꼬질꼬질해지는 겁니다. 자, 정부기관, 공무원, 조세, 수입, 정부 예산, 그죠? 이런 부분. 건물, 정부라는 거는 뭡니까? 세금 걷어가지고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국토 뭡니까? LH 공사 이 직원들이 땅을 자기들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 부리고 있고 또 부산에 또 해운대 쪽에 또 이게 빌딩 쪽 아파트죠. 아파트 또 분양하는데 거기서 그죠? 엄청난 피가 올랐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또 이 국세청 관계자인지 시청 공무원인지 하여튼 그죠? 네, 분양을 또 받고 이런 걸 놓고 보면 정말 언제쯤 우리나라가 이런 좀 이 비리나 이 청렴함에 좀 빨리 진입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 나라가 전 인류에서 가장 1등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윤리성과 도덕성을 만약에 저버리고 1등이 돼도 금방 그 자리에 내놓습니다.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 SNS의 발달로 어떻습니까? 이 모든 정보가 공유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그게 전파력이 약하지만 지금은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런 어떤 부도덕함이 타고났다. 그러면 왜곡돼서 전해지기도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신을 잘해야 돼요. 지금부터 옛날보다. 자, 갑니다. 그래서 경영이란 무엇인가 하는데 경영은 사람을 통해 맞죠? 경영하는 거니까 사람과 함께 어떤 활동을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잘해보자. 인풋 대비 아웃풋을 잘해보자라는 거죠. 과정은 어떤 일을 프로세스가 어떤 일을 체계적으로 방법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 수도 있고 공정이 좀 생략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경영 활동을 담당하는 특히 경영자 이 CEO 이 경영자의 1차적인 직능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이런 부분을 적절히 잘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경영자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물론 이제 이 첫 번째가 바로 계획, 수립, 플랜이죠. 여러분 인생에 플랜이 있습니까? 한 번뿐인 내 인생 어느 누구보다도 알차게 보내려면 인생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연령대별로 그죠? 20대 이렇게 해도 되고요. 3년 주기로 2년 주기 1년 주기 해도 되고요. 근데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 없이 막
살아가다 보면 상당히 자아 정체성의 혼란도 오고 내가 어디를 향해 이렇게 바삐 가는가 물어요. 누군가 여러분 지나가요. 어디를 그리 바삐 가십니까? 그러는데 네? 어디 지금 가시냐고요? 예? 이 정도밖에 안 했나? 열심히는 사는데 어디 갈지를 모르고 열심히 산다면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방향이 정말 중요한데,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파트는 또 따로 있습니다. 계획 수립하는 장기 계획, 단기 계획이 나올 겁니다. 사전의 목표와 행동을 생각하면 이를 위해서 육감보다는 방법, 계획, 논리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육감 해가지고 직감 해가지고 맞죠? 경영하다가는 큰 코 다치죠. 뭐 어떤 정보에 의해서 어떤 미래적인 어떤 해안에 의해서 관점에 의해서 그죠? 어떤 그 내용을 토대로 플랜이 짜여져야지 그냥 될 것 같다. 그냥 오를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회사를 큰 전략을 짜면 안 됩니다. 좀 더 보편적이고 그래서 미래에 어떤 산업이 또 어떤 게 성장할 건지 미리 예측해서 여러분이 직업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라질 직업을 찾아가지고 굳이 여러분 스스로가 애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이 참 애를 많이 먹었어요. 막 도스 배우고 막 그죠?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는데 그때 상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빨리 이렇게 바뀔 때였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 군대 가기 전에 한 2년 동안 열심히 배웠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책이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웠던 거 뭐 프로그래밍 짜고 했던 게 전부 뭐 C 언어가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와 2년 동안 공부했다 이런 얘기를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했던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이에요. 지금이 그 타이밍인데 바로 4차 혁명 시대가 들어서면서 이 경영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이념, 소비자에 대한 이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 오프라인, 온라인 이 정도는 알았는데 온라인 시장이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오프라인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완전히 다 망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프라인 시장이 다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다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언젠가 반대 방향으로도 흐르게 돼 있다. 예를 들어볼까요? 쉽게 트로트 여러분 스테이지 나오고 막 그쪽 빠른 템포 뭐 댄스 뮤직이 나오고 발라드 나오는데 트롯이 언제 그렇게 인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미스터 트롯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트롯이 뭐 그렇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틀면 TV에 전부 트롯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이것도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잘 때도 있고 부동산이 잘 때도 있고 бан크가 잘 때도 있고 다 순환합니다. 순환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금이 오를 때도 있고 금이 내려갈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남 따라하다가 인생 볼장 다 보지 말고요. 좀 더 앞서 가든지 아니면 한 템포 늦춰서 상황을 보고 대처라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남이 그름지고 장에 간다고 막 얼른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죠? 여러분이 경영을 잘하려면 결국은 성견지명이 있게끔 앞서가야 되겠습니까? 앞서 그죠? 맞죠? 그 앞서가는 게 계획이에요. 미래를 예측해서 세우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조직화의 정의. 그래서 삼성이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실 때 이 사진들을 모아놓고 계획을 세우는데 10년 계획을 세워요. 10년 계획. 10년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외국의 순환을 다 시켜요. 외국 좀 잘 나가는 그런 회사들을 전부 견합 다 시키고 다 보고 나서 다시 딱 모여가지고 앞으로 삼성 10년 후에 지금의 상황보다 더 성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있는지 다 한번 브리핑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사람들이 다 모여가 우리 미래를 한번 짜보자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나옵니까? 최소한 책이라도 미래에 관련 책이라도 읽고 모여야 어떤 미래에 대한 플랜이 나오죠. 한심한 거죠. 그래서 삼성이 그렇게 하니까 되는 줄 알고 막 다 모여가 하다가 나중에 다 나가 떨어지고 막 있는 직원들 신뢰가 깨지고 그런데 제가 컨설팅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화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 그 뭐냐? 조직의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이 필요한 자극, 권한, 자원 등을 결정하고 이를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조직화 했죠. 이 하이라키 조직, 플랫 조직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각각의 그 부서별로 그렇죠? 또 있잖아요. 마케팅, 기능적인 측면, 지원적인 측면 다 있었죠. 네, 그런 것처럼 조직에 관한 자극을 결정하고 이를 배분합니다. 자, 그래서 지휘. 자, 지휘는 이제 리더십이 되겠죠. 리더십. 잘 이끌어가야 되겠죠. 영향력을 주면서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목표 달성에 필요한 과업을 수행하도록 구성원에게 지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동기를 유발한다. 아하. 지시를 내리는 것까지 알겠고, 영향력 행사는 동기고요. 자, 영향력. 자, 저는 리더십을 전공하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가지고도 10시간 뜰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여기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죠. 핵심만 딱 이야기하면 리더십은 언행일치. 경영자가 솔선수범, 언행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팔로워들이 잘 따릅니다.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합니다. 그걸 못하면서 뭐 일찍 출근하니 못하니 뭐 물건을 아껴 쓰니 뭐 별별 소리 다 해요. 그러지 말고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많은 저는 부모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자, 통제입니다. 통제는 제 말 그대로 피드백이지. 피드백. 자, 원하는 결과가 잘 나오면 굳이 통제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뭐든지 처음에 세웠던 계획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맞죠? 그게 처음 세웠던 계획이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럴 때 이 통제를 통해서 처음에 가려고 했던 그 목적을 다시 갈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놓고 보면 우리가 세운 플랜이 있습니다. 그 있는데 그 목적지가 있는데 그 길을 가는데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그림도 없이 착착착착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마음먹으니까 되고 또 마음먹으니까 되고 모든 것이 마음먹으니까 다 되더라. 이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 같아요? 아니요. 자기 잘난 맛에 살다 죽어요. 그런 인생은.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맞죠? 되다가 또 안 되다가 또 막 되는가 뭐 이제 다 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시 폭락을 하고 회사가 어려워지고 다시 또 올라 이런 수도 없는 이 롤러코스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어떤 매출액 성장에 도달하는 게 기업이에요.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길이 한 길만 있겠어요? 그 앞에 산이 가로막히면 그 산을 뚫러가든지,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 통제인데, 통제. 예. 목표를 향한 올바른 가도록 하기 활동 좀 더 잘 조정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뭘 하지 않아야 돼요? 포기를 하지 않고 끈기를 가져야 되겠죠. 이걸 하려면. 자, 그래서 그림으로 잘 표현됐네요. 우리의 조직은 이렇게 인적, 재무, 물리적 있으면 계획, 조직, 지휘, 통제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그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결국은 이렇게 관리하는 것 자체가 바로 경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경영은 결국은 뭐냐? 원했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이런 조직의 자원을 잘 활용해서 결국은 원하는 목적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낭비를 줄이고 그죠? 결국은 목표 성과는 올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을 보면 자원의 이동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이고 그죠? 목표 달성 효율적이고 결국은 자원을 절약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경영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원이 많이 낭비되고 그죠? 목표가 달성이 안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표 달성이 미달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비효율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영에서 다시 한번 비즈니스맨이 뭐냐? 조직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이 보유한 자원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내리는 최적의 뭐다? 의사결정이다. 의사결정.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바보 사거리, 그죠? 우리 때 앞에 그 바보 사거리를 그럽니다. 여기를. 왜 그 바보 사거리인가? 여기를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앞으로 가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 몰라가지고 뭐 사방팔방 둘러본다 해서 그게 바보 사거리예요. 자,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어떤 의사결정을 못 내리면 거기서 어물쩡 그러다가 시간 다 갑니다. 맞죠? 그래서 근데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면 또 많은 정보, 또 많은 정보, 또 많은 정보, 많은 정보, 막 많은 정보만 계속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결정을 못 내립니까? 아직 정보가 부족합니다. 또 많은 정보를 찾고 있어요. 막 그럽니다. 준비 계속하죠. 근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진짜 기회를 놓쳐요. 그 많은 정보를 너무 많이 준비하다가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내리는 정보는 제한된 정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한된 정보 속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불확실하죠. 불안정하고 그 역할을 경영자가 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맨날 뭐 골프나 치고 다니고 맨날 노는 것처럼 보이고, 그죠? 밑에 있는 말단 좀 작업자들은 뭐 열심히 뭐 땀 흘리고 막 일을 하면 일을 한 것처럼 보이고, 그죠? 위에 있는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막 관리만 하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의사결정 하나하나에 결국은 그 회사에 뭐가 달렸습니까? 생존이 달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회사를 들어갔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이 입사할 때는 종이칼로 들고 싸운다. 중간 간부들은 나무칼을 들고 싸운다. 그러나 최고 경영자는 진짜 칼, 쇠칼을 들고 싸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마디로 입사했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종이칼을 들고 싸우는 거죠. 그 종이칼로 이렇게 사람을 때려봐야 뭐 좀 아프긴 하겠지만 죽지는 않겠죠. 나무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아프겠지만 죽지까지는 않겠죠. 근데 쇠칼은 되면 바로 베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최고 경영자들은 쇠칼을 들고 싸우는 것처럼 생존의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영자가 겪는 그 개념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참 골머리를 앓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걸 이해 못하는 이 말단 직원들은 항상 노는 것처럼 보이고 왔다 갔다 그냥 해서 그냥 그죠? 왔다 갔다 뭐 쌓이면 이렇게 하니까 어이구 저 사람은 뭐 나보다 몇 배의 월급을 받네. 와이고에 나는 지금 조용히 아침 9시 여기 6시까지 밤 조용히 일을 하는데 저는 뭐 왔다 갔다 하면 아침에 반짝 보이더만 오후 되니까 안 보이고 골프 치러 없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면 하나는 알고 둘은 잘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경영의 기능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기능 다 설명을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관리 기능, 이거는 업무 기능 이렇게 구분해서 나왔네요.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경영의 개념 아까 계획, 조직, 지휘, 통제다. 자, 이거 경영 관리를 잘하는 그 과정이다. 순서가 딱 정해져 있죠. 계획, 조직, 지휘, 통제. 거꾸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목표에 대한 부분이 뒤에 또 나올 거고 또 조직에 대한 부분은 나온지 모르겠네. 자, 동기부여, 그 다음에 통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고 이제 처음에 세웠던 목표와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 다른 방법이 없는지 또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지를 다시 또 준비해서 다음 계획을 들어갈 수도 있고 수정해서 다시 재설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한테 처음에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의사소통.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조직에서 잘 적응하는 사람이 되려면 뭘 잘했어요? 첫 번째 소통을 잘하려 했죠. 소통 잘하려면 뭘 하려 했습니까? 소통 잘하려면 바로 관심, 공감,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얘기를 참 시간 했는지 모르겠네요. 관심, 공감, 배려 이걸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은 뭐냐 라고 말한다면
누군가에게 먼저 미인 대칭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미인 대칭이 뭐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관심이 많은 사람, 또 이런 거 있어요. 피터 드루크가 경영 아버지 피터 드루크가 이야기했던가요? 회사의 구조조정에 나오는 사람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에서 나오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와, 정말 공감합니다. 그 정도로 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1순위로 회사에서 잘린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뭐 월급이 또 많아서 한 사람 또 이사진 잘라내면 밑에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통상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미인 대칭 이걸 매일매일 꾸준히 평소에 실행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뭐 기업에 들어가서 뭐 잘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정말 말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지금부터 이 대학생활부터 여러분이 누군가 선배하고 잘 지내고 동기하고 잘 지내고 후배들하고 잘 지내고 이런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 사람이 조직에 들어가서 기업체 가서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공무원이 되든 잘 적응하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면 수업을 하면 여러분하고 딱 이렇게 테이블식으로 만들어서 앉아 마주보고 소통의 시간을 갖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가져요. 저는 하브라트 수업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또 상대방한테 말하고 또 상대방이 알고 있는 지식을 또 들어주고 경청하고 이게 바로 공감이에요. 공감 뭐죠? 바로 공감은 바로 수용이고 경청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수용하고 경청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공통점 찾기예요. 공통점. 상대방하고 나하고 공통점이 뭐가 있는가 찾아서 그걸 말해주는 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다, 내 기분이 안 좋은 그 상황을 알고 눈치껏 그죠 잘 처신해야 되겠죠. 상대방이 기분이 우울하다 하면 같이 우울한 감정을 공감해주고 기분이 좋다 하면 기쁜 감정으로 공감해주고 그게 바로 공감이죠. 심리학은 그죠? 그거를 이 공감 대응성이 안 되면 타인 인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타인 인지 능력이 부족하면 눈치가 없는 사람이다. 결국은 그 사람이 조직 생활을 잘 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배려입니다. 배려. 이 배려는 뭐냐? 바로 양보고 사랑이고 희생이고 나눔이에요. 그 다음에 기억하세요?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기대하지 않는 마음. 내가 먼저 인사하고 기대하지 않고 내가 먼저 선물하고 기대하지 않고 내가 나누고 기대하지 않고 내가 밥 사고 커피 사고 기대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배려입니다. 좀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떤 조직에 몸을 담고 있더라도 절대 잘릴 염려가 없다. 이정 명심하고 대학생부터 지금부터 그 관심, 공감, 배려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과 잘 지내고 형제지간에도 잘 지내야 되는데 말 안 하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서로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영의 개념을 좀 더 개념 보면 경영의 업무 기능으로 방금 재무, 인사, 마케팅 이렇게 또 표현해서 계획, 조직, 관리 이렇게 그걸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또 표현을 했습니다. 업무 기능.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경영은 인풋 대비 어떻게든 아웃풋이 잘 나오게끔 하는 성과가 잘 나오게끔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영학과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은 이런 과목들이다라고 보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이
품질이 나쁘면 피드백에서 고객 만족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고객 만족이 뭘까요? 고객 만족은 말 그대로 고객이 기대하는 것, 고객이 기대하는 것, 그 물건을 사용해요. 서비스를 사용해보니까 사용 가치와 기대 가치가 일치되는 게 고객 만족이에요. 하나 알아두세요. 고객의 그 만족이는 뭐냐? 고객 만족은 고객이 기대하는 기대치와 사용 가치가 일치되는 그 시점이 고객 만족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경영 개념에서 자원에 대한 유형, 무형, 인적, 무형 자산이 사실도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에서 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여지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공장의 크기나 회사의 규모나 인원수나 이게 아니라 그죠? 무형, 또 인적 이런 부분이 이제 인적은 이제 옛날에 유형의 표현했지만 이제 인적은 다 뺐습니다. 그냥 따로 뺐고 이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죠. 무형, 브랜드, 명성, 평판, 특허, 저작권 이런 부분이 어떤 무형의 자원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 갖춰진 회사들은 잘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없이 특별하게 차별성이 없고 그런 기업은 어떻게 보면 조그만 위기가 와도 경영에 손실을 크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영 자원에서 유형, 설비나 건물 이런 게 되고 인적 자원, 노하우나 기술력, 기업의 문화를 인적 자원으로 봤습니다. 왜 이 기업의 문화를 이쪽에도 넣을 수도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사람이 모여서 인적 자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적 자원에 넣은 것 같아요. 사람이 모여서 그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자, 우리 커피 한잔 하고 시작합시다. 커피를 한잔 하고 일을 하는 조직 문화, 맞죠? 또 무조건 회의 끝나고 뭔가 짜장면을 먹으라면 짜장면 먹는 문화. 또 신입이 들어오면 신입 회원에게 공무원 그런 게 있더라고. 공무원이 처음 입사하면 떡을 돌리는 문화. 그게 너무 부담된다. 공무원 인원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 들어간 돈이 뭐 떡값이 뭐 80만 원, 100만 원. 공무원 월급 첫 받아봐야 그죠?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떡값이 부담된다. 그런 내용의 또 이 글이 올라와가지고 인터넷에 그거 없애자 해가지고 없애는 그런 최근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문화입니다. 안 좋은 습관이죠. 군대 남자들 가봤죠. 군대 남자들 갈 거죠.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 또 문화가 또 이상한 문화가 생긴다. 그죠? 뭐 이상한 하여튼 그런 남자들 세계만의 문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은 뭐 개선해야 되겠지만 좀 이상한 거는 이상한 거죠? 그런 문화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가보면 알아요. 경영 능력, 자원의 통합 능력,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기술력. 그래서 앞으로는 융합, 소통, 변화, 핵심, 혁신 이런 키워드를 아주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가적으로 변화, 혁신, 그렇죠? 융합, 이런 소통 이런 단어를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고 이 분야에 좀 배경 지식이 있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말을 오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난 변화 싫어한다. 그죠? 이런 사람은 도제되고 살아가기 힘듭니다. 직업을 갖기가 힘들 거고요. 그죠? 적응하기도 힘들고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변화되어 가는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변화를 좋든 싫든 받아들여야 된다면 앞서 변화를 맞이하는 게 낫지. 그죠? 뒷서름이 해서 바꾸는 것보다 덜 피곤할 것 같습니다. 경영의 이념입니다. 자, 경영 이념은 경영의 신조고 경영의 철학이다. 그래서 경영의 이념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근데 경영의 이념을 뭘로 정하느냐라고 하면 물론 이제 제품에 어떤 주력품이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뭐 인류에 기여하고 뭐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반도체 예를 들면 삼성의 반도체가 주력품이면 삼성의 반도체를 통해서 인류의 뭐 AI 증명을 통해서 뭐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고 이런 말 나오겠죠. 근데 결국 이념이라는 것은 결국 기업의 어떤 이윤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사회
환원과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인 어떤 그 영향력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점에서 이 이념이나 철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결국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든 안 하든 개인이 생활 신조가 있죠. 그 생활 신조가 있음으로 해서 그 생활 신조에서 본인의 의지와 정체성이 묻어나는 경우가 있듯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서비스나 제품을 통해서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이념의 내용에 묻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념은 이 탓입니다. 이념은 결국 사회적 환원을 뜻한다. 이렇게 보면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념을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이념을 자기가 잘 먹고 잘 사자, 대한민국만 발전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해보세요. 네, 욕먹습니다. 욕 바가지가 없겠죠. 자, 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목적 방식 경영해 나갈 것인지 대한 지침. 그래서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 자체가 벌써 사회적인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혜택이나 또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을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윤 창출의 목적이 있다면 그 기업은 그냥 개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법인이라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그중 합작회사, 한명회사 정도의 법인 기업이라면 결국은 뭡니까? 그 미션 자체가 인류에 공헌할 수 있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짜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좌우명이 뭡니까? 이렇게 묻고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참 못 배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기업이 CEO인데 이 회사의 미션이 뭡니까? 이 회사의 그죠? 경영 신조가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회사가 발전해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정진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지. 이거 회사가 발전시켜야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건데 이런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꿈 넘어 꿈이죠. 꿈 넘어 꿈. 내가 이룬 꿈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이념이 숨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션 다음에 비전 다음에 가치 다음에 목표. 가면 갈수록 더 디테일해지고 세분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핵심 가치, 이 코어 밸류에 대해서 상당히 경영학에서 이슈화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핵심 코어가 뭐야? 핵심 가치가 뭐야? 왜냐하면 고객에게 그 핵심 가치가 있다고 서비스를 받을 때, 제품을 받을 때, 그럴 때 돈을 지불해서 그죠? 그 제품과 서비스를 받거든요. 근데 그게 차별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가도 그 제품을 구입할 때가 많고 그러면 오히려 잘 사지 않죠. 호주머니가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경영자. 자, 조직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경영에 대해 배웠고 이번에는 경영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자는 이제 CEO인데 결국은 이 경영자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영자라 하면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조직의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의 지자원을 조직하고 지어 통제하는 사람이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경영자는 조직의 수립자, 조직의 담당자, 리더, 통제자 이런 말을 다 왜냐면 경영자에서 최고 경영자도 있지만 회장, 그죠? 이사도 있지만 그 중간에도 있고 말단 밑에 관리자도 있죠. 일선 경영자, 중간 관리자, 중간 경영자 또는 최고 경영자 이렇게 단계별로 또 나누어서 또 경영자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 구조의 두 번째 어떤 직무나 과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업이나 활동을 감독할 책임이 없는 구성원이다. 자, 이건 제일 밑에 있는 작업자입니다. 이 작업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주어진 일,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적인 기술력은 그렇게 필요치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자질과 그죠? 이런 부분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것만 하고 열심히 하고 그냥 집에 가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대학을 들어와 가지고 이 작업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죠. 작업자는 머리를 잘 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귀찮아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1년 계획, 10년 계획 물으면 교수님 이런 거 꼭 써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글쎄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미래를 생각하는데 저렇게 귀찮아하지? 이렇게 생각을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분들을 좀 만나보면 좀 그렇게 미래를 걱정하거나 또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좀 뭔가 대비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있으면 먹고 쓰고 그 다음에 저축도 잘하네.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볼 때 조금 더 삶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경영해서 자기 관리를 좀 잘해가지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입에 개그풀 물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또 다행히 그런 말을 잘 깊이 새겨서 뭐죠? 이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왜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도 머리 복잡하게 만드냐 하면서 오히려 자꾸 저를 또 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의식 수준이 다르고 다 배운 또 그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또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는 정확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말단 직원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이 회사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 없이 그런 생각도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가장이고 어떻게 그죠? 인생을 보람차고 알차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생을 설계하는 설계자로서 또 코칭하는 코칭자로서 그런 사람들 만나면 많은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단 그 사람이 귀가 열렸을 때입니다. 귀가 닫혔을 때는 저도 눈치껏 합니다. 굳이 들어가지도 않는 걸 말을 계속 해봐야 소용없거든요. 입만 아프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과정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내용만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책에서 다루시지 않은 또 인생의 지혜를 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의 노하우들을 모두 다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반응, 여러분의 관심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다른 사람의 활동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구성원이 있는데 이를 경영자라고 한다. 이것을 구분을 딱 시켜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경영자는 뭔가를 지휘하고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그만큼 무거운 존재고 위에 작업자는 자기가 맡은 수행한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책임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좀 책임감이 무겁지 않다, 가볍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경제 성격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통해 과학을 수행한다. 결국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안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를 전수하지 않고 오로지 혼자서 그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싶으면 분업화 시켜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시너지 협업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함께 일하고 함께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이 경영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직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지라고 경영자가 있는데 다수의 목표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서로 부서별로 마케팅 부서, 생산 부서, 인사 부서, 재무 부서 서로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서로 주장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중재자 역할을 또 경영자가 잘 해야만 또 조직이 또 불안하지 않고 잘 형성되어서 갈 수가 있겠죠. 분석적인 사고, 개념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분석적인 사고, 이게 무슨 말이냐? 나무도 보고 숲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특정한 세부적인 부서의 업무를 해서
이 기업의 전체적인 어떤 공동의 목표에 걸맞게 이게 짜여져서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어느 특정 부서의 그 혜택과 이익을 위해서 공동의 목표가 흔들리면 어떻게 보면 조직을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자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체를 볼 수, 아우를 수 있는,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 전체적인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부서 간의 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외부에서 이렇게 뭔가 총무직을 좀 맡고 있고 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관리하는 제가 한 20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같이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총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직접 대면에서 불만을 토로하면 서로 싸움이 일어나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미리 공지를 해서 제가 전달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양쪽 이쪽도 말도 듣고 이쪽 말도 듣고 이렇게 중재해서 이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절대 쉽지는 않아요. 이 둘이 쌍날에 그죠? 칼을 들고 그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할 때 서로 이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또 좀 더 업무 처리를 양쪽이 다 너무 이렇게 손해보지 않도록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상을 꾀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둘 사이가 직접 대면에서 맞붙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상가에서. 그런 부분이 저는 또 많이 봐왔고 그게 싫기 때문에 내가 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저한테 그걸 잘 전달해서 제가 잘 감정 상하지 않고 또 전달하고 또 이쪽도 또 말을 하면 또 이쪽한테 감정 상하지 않게 또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지금 거의 한 5년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바꿔줄 생각도 없고 계속 하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개념적인 기술 회사에서 경영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경영자가 나와 둘 사이의 문제니까 부서 간의 문제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생각으로 그 일을 책임을 떠넘긴다면 그거는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조직위에서 중재자 역할 같은 과정입니다. 정치가의 역할 마찬가지죠. 자, 외교관 역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상징적 역할까지도 경영자가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축구를 하다 보면 이 감독이 막 경질돼요. 그래서 다른 감독을 막 부임해서 하다 보면 팀워크가 살아나요.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팀의 어떤 동기가 생기고 있거든요. 동기부여가 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팀의 사기를 감독이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선수가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의 책임까지 다 이 감독이 안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서 옷을 벗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대표 차범근 감독부터 해서 많은 감독이 바뀌고 그래서 나중에 외국 감독을 써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의사결정을 매번 내리는데 잘 될 때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의사결정을 디시전할 수 있죠. 그런 걸 우리는 가장 경영자가 책임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판단 내리기가 예사롭지 않다, 어렵다. 하지만 이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피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도 회사를 잘 경영하는 경영자가 못 된다. 자,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열거를 했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일선 경영자, 중간 경영자, 그 다음 뭐였습니까? 최고 경영자. 그래서 일선 경영자는 아까 했지만 자급자입니다. 자급자.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좀 더 수월하고 최하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 책무를 다하면 됩니다. 이
중간 경영자, 이 중간 경영자는 밑에서 일선 경영자를 관리하고 위로는 최고 경영자의 어떤 비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자질, 이 인간관계 자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사실입니다. 최고 경영자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을 잘 짜야 되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미래적 가치, 미래의 방향성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적인 자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칸츠가 주장한 내용에서 뒤에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조직 내 활동의 범위에 따른 분류. 그래서 직능이냐 전반 경영자냐. 직능이 뭐냐? 아까 이런 기능별로 마케팅, 인사, 생산 이런 부서별로 경영자를 나눌 것인가? 아니면 이 규모, 그죠? 대기업 경우 모회사가 대기업이면 자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관리하는 그 사람을 전반 경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주식 구조가 클 때 그 모회사가 이 자회사를 관리하는 그 중간자의 역할을 바로 전반 경영자라고 부르고 이 각각의 부서별로 그죠? 이 부서별로 담당하는 경영자를 또 직능 경영자라고 앞서는 계층별로 분류를 했고 이번에는 조직 내 범위로 나눠가지고 분류를 해서 범위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죠? 이건 직능이 되겠고 이거는 계층으로 했으니까 차이가 좀 있겠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습니다. 경제 역할 정리하면 다 나왔습니다. 이게 대표자 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중 경영자 역할 중에 대인관계 역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맞죠? 다음 중 정보관리 역할 경영자 역할 중에 정보 역할에 해당되지 않는 건 정보니까 정보를 탐색하고 정보를 전파하고 정보를 잘 전달해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대인관계는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자 잘 지내는 게 그 사람을 대표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대인이잖아요.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대표자 대인 리더 연락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인관계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딱 중요한 게 뭔가 기업과 정신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풀어놓죠.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자원 배분 의사결정을 내리죠. 협상자 역할까지. 자, 이 협상을 했을 때 이걸 어느 회사를 통해서 협상을 원활하게 할 것인가, 어느 회사에 수주를 줄 것인가, 어느 회사에 자원을 가져올 것인가, 어디에 어느 나라에 여러 가지 그죠? 이런 부분을 다 의사결정에 해당됩니다. 각각의 파트별로 잘 외워두면 여러분이 시험 문제 맞추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역할 방금 나온 거죠. 대표자, 리더, 연락자. 정보 관련 역할은 바로 탐색자, 전파자, 대변인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인 역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인관계 역할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자하고 대인은 좀 다릅니다. 그죠? 구성원들의 생각을, 정보를 잘 이렇게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대표자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은 기업가 형태로 풀어넣어 이런 기업가 정신이 필요해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이고 리스크를 하는 그런 마인드가 바로 이 기업가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해결자 역할, 자원 배분 이 할 때 의사결정 잘 내야 되고 협상할 때 역시 잘 의사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영자 맞춰야 될 역할. 그래서 칸츠가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결국은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결국은 이 생각을 많이 해서 회사를 전략을 잘 짜는 그런 통합 능력, 이 협업 능력이 있는 부분이 바로 개념적 기술에 해당되고 중간 관리자는 인간관계 기술이 많이 필요한 인간관계 부분이 좀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 위로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잘해야 되고 일선 경영자는 결국은 맡은 직무가 과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그죠? 이 기술자가 많기 때문에 현장 관련 기술에 더 능통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선 경영층의 관리 경영자는 결국은 그 기술력을 잘 베이스로 깔고 관리를 해줘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맞죠? 무조건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는 결국은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말만 이렇게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걸 관리하는데 기술력에 있어서 그런 어떤 배경 지식이 있어야 관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가 갖춰야 될 결과는 현장 업무에 대한 기술력이 있어야 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또 전문가가 수준이 돼야 관리가 잘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 경영자, 이 경영자에 또 전문 경영자 이런 게 있거든요. 소유 경영자, 자기 회사를 자기 걸로 생각, 전문인을 전문 경영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고용에서 고용 경영자 이거 우리 책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소유 경영자, 전문 경영자, 고용 경영자 이렇게 세 가지로 파트를 또 나눠서 설명하는 또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 경영자는 그냥 고용 경영자보다 전문 경영자보다 소유 경영자가 많죠. 이 회사는 내 거다 생각하고 막 자기 거대로 생각하고 법인인데도 자녀에게 뭐 물려주고 이렇게 많죠. 그죠? 소유하는 거라서 지배 구조가 아주 강한 나라의 어떤 기업 문화입니다. 그런 걸 보면 꼭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같아요. 그죠? 자, 인간관계 기술, 아까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소통하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춘 중간 관리자가 기업의 보통 뭐 어떤 걸 하냐면 인사 담당자 역할을 해요. 인사 담당자. 이 인사 담당자가 인간관계 기술을 많이 겸비하고 있어야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밑에 있는 일선 경영자한테 당하고 관리자한테 또 당하고 위에 있는 최고 경영자 또 이사진한테 또 당하고 그래서 샌드위치가 돼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힘들어요. 이런 일들을 많아요. 근데 잘 조정하면 또 대우받고 인정받는 위치가 또 중간 관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처신을 잘하느냐, 소통을 잘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소통만 잘하면 만구땡이다. 이 중간 관리자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적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최고 경영자 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직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또 각각의 부서가 어떻게 잘 융합되는지 부분과 또 전체 인과관계를 잘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인과관계가 뭔가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없다. 그걸 못 찾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능력, 통합 능력. 이 통합 능력을 갖추는 게 개념적인 기술이다.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보지 못하면 내가 산으로 가든지, 그죠? 바다로, 그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최고 경쟁에 상대하는 중요한 요구되는 경영 기술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죠? 자, 그래서 1장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